네, 과학허가 앉아있네. 한 달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파토님이 지금 감격에 겨워서 울먹거리는 게 아니라 알러지 때문에 코가 좀 막혀 있습니다. 네, 재채기를 가끔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재채기도 오늘 방송의 일부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요. 요즘 재채기하기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데 그러게요. 지난 1년 반 동안 예, 저는 그래서 재채기가 시작되면은 100번씩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루를 망치고 밖에 나갔다 들어가야 되는 등 진짜 그렇겠네요. 지금은 제가 초인적인 인내로 억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를. 네네. 네. 하지만 중간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초대 손님 손승우 한양대 응용물리학과 교수님 자주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그 기상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주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노벨상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오프닝으로 오늘이 화요일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이 들으실 금요일에는 누리호가 발사를 마친 후죠. 네.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발사에 아주 잘 성공해서 지금 그 태양동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잘 돌고 있는 경우와 그리고 발사에 실패해서 가다가 폭발했다던가 뭐 등등의 상황 혹은 뭐 뭔가 안 열려가지고 위성이 안 나왔다던가 이런 상황 아니면 뭐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미뤄졌다. 세 번째가 그거예요. 그런가요? 세 번째가 이제 그냥 미뤄진 건데 그러니까 매우 좋은 경우와 그냥 매우 나쁜 경우와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이 셋 다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짧게나마 세 가지 버전으로 이제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누리호 발사 저희가 얼마나 이게 좋은 버전입니다. 네, 아주 성공한 버전이군요. 누리호 발사 저희가 참 오래 기대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자체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을 쏘아올린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세계 이제 7번째로 발사체 보유국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발사체만 따지면 10번째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1.5톤, 1톤 이상의 이제 상용 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의 로켓을 가진 건 7번째. 왜냐하면 이제 북한도 이제 로켓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로호 때는 물론 1단 발사체가 러시아 거였지만은 그때 올린 거는 100kg 정도 되는 위성이었고 지금 1.5톤짜리니까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렇게 따지면 상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로켓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 물론 이제 다른 나라의 수주를 받아서 또 위성도 올릴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이제 7번째로 됐다. 되게 좋죠. 예, 정말 훌륭한 개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어떤 막 이렇게 한류 콘텐츠들 뭐 이렇게 많이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좀 이런 성공이 좀 의미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들뜨고 좋더라고요. 올해가 진짜 뭐랄까요? 좀 진짜 선진국화되는 거의 모든 면에서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도 많죠. 하지만은 선진국화되는 좀 원년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이 더더욱이나 빛난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 약간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좀 오프닝으로 전해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생겨나고 이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지금 민간 우주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그쪽에 274조 원이 투자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이 투자가 되고 있다. 민간에만. 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좀 굉장히 뭐랄까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된다는 건 결국은 뭐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발전을 하고 있고 또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만 17조 151억 달러가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물론 47%는 미국 기업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뭐 스페이스X라든가 뭐 기타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우주 관광을. 네, 우주 관광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중국이 30%. 중국이 지금 뭐 우주 강국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에도 탐사선 보내고 달에도 몇 번씩이나 가고 화성에도 가고 영국이 5%,
싱가포르가 4%. 정말요? 네, 싱가포르가 소프트웨어 활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꼭 로켓을 다 진짜 만들어 가지고 쏘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산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싱가포르에서 뭐 미사일 혹은 로켓을 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아마 그쪽이 아닌가. 국제협력 연구원. 네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인도도 이해되는데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3%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군요. 네, 인도는 발사체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되지만 그 다음에 프랑스와 캐나다가 1% 그리고 나머지 국가가 6%를 차지했는데 아마 우리는 이 나머지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가 빠졌나요? 러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민간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민간 로켓 기업이 러시아에는 그렇군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예 빠져 있고 아마 근데 뭐 정부 투자로 생각하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인데 캐나다에선 재밌는 거라고 있어요. 캐나다의 이제 우주 스타트업인 GHG SAT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서 탄소 배출량을 집계가 아니고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계를 여러 가지 그 탄소가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집계를 하고 있다면 이건 위성이 직접 얼마나 있는지 메탄가스라든가 뭐 탄소 같은 게 얼마나 있는지를 분광계를 통해서 위성에서 아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위성 3개를 쏘아 올렸고 그 2023년까지 7개를 더 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커버를 하면서 그 실제로 보겠다라는 이런 식의 스타트업도 있다.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는 우리가 21세기에 기대했던 그런 우주 시대가 드디어 2020년경부터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런 세상이 되겠다. 네, 그럼 오늘 노벨상 특집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뉴턴의 발가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 예상옥 교수님과 한양대 또 손승우 교수님이 각각 이제 관련된 분야들을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일단 예상옥 교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왜냐하면 손승우 교수님은 우리가 자주 나오셔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많이 떨어졌어요. 물리학 관련된 뭔가를 하시는구나라고 알고 있고 딱지를 잘 치는. 예상옥 교수님은 이제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올해 세계 기후변화 분야 과학자 10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신 분이에요. 기후변화 분야 과학자가 이제 요즘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설마 1000명이 안 되진 않겠죠? 정원 미달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저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1000명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열대 태평양 강수량 증가의 원인 규명 연구를 통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인 상도 올해에 수상을 아마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이군요. 작년에 수상을 한 이력이 있으셔서 이쪽 이 기후 변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권위자라고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닌 분이십니다. 과찬입니다. 이런 분이 또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이 물리학상 이번에 기후 변화 쪽에서 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승우 교수님은 이제 그 공동 수상자 3명이 수상을 했거든요. 수상자 중에 이제 파리시 교수님, 파리시 교수님 관련 복잡계 관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전에 올해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물리학상만 딱 얘기만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성도 없고 그리고 뉴스룸에서 좀 더 자세히 아마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냥 살짝만 얘기를 하면 일단 화학상은 제약산업 혁신에 기여한 과학자들이 받았고요. 당뇨병이나 우울증 같은 총매에서 받았죠. 총매. 총매. 금속이나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비대칭 합성 화학물을 만드는 유기총매를 개발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개발한 독일의 교수님하고 미국의 교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요거는 뭐 신약도 만들 수 있고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분자도 합성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상당히 또 실용적인 부분. 그리고 요즘 이제 노벨상 약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실용적인 쪽을 주는. 그다음에 노벨 생리의학상은 그
mRNA 쪽이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있었는데 받지 않았고요. 하지만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이 실망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거는 인간이 이제 더위, 추위, 촉각 같은 걸 감지하는 맞아요. 능력을 만드는 수용체를 발견한 교수님들 두 분에게 돌아갔고요. 요거는 이제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그 캡사이신 분자가 네. 특정 수용체에 붙으면 전기 신호가 신경계를 타고 뇌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42도 이상의 뜨거움과 아픔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규명을 하셔서 열감인 거죠. 예. 결국 매운맛이 뜨거운 아픔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내신 요것만 딱 따지면 뭔가 이그노벨상을 요 얘기만 딱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운맛이 뭐 아픔이다라고 얘기 많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화상 아픔이라는 게 증명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동 수상을 하셨고 노벨 물리학상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3명이 수상을 하셨고 이제 한 분은 그 조르조 파리시 교수님은 이제 복잡계 쪽 역시 기후와 관련된 복잡계 쪽 연구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일본계 미국인인 이제 마나베 슈쿠로 교수님, 프리스턴 대학 교수님 하고 클라우스 하셀만 이제 독일 막스 플랑스 기상연구소 소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받으셨는데 요 얘기는 이제 이분들 얘기는 이제 두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어쨌든 이번 노벨 과학상의 흥미로운 점은 실용적인 부분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기상학, 그러니까 지구과학 분야에서 최초로 나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기과학 분야에서는 최초는 아니고요. 최초는 그 폴 크루첸 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이미 작고하셨는데 그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 원리를 처음으로 밝혔거든요. 그분은 대기 화학자세요. 대기 화학자인데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화학상을 받으셨군요. 노벨 화학상.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저희 대기과학에서 엄청 또 익사이팅했죠. 그러니까 대기과학을 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씩 점령하는 거죠. 다음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대기과학이면 역시 지구과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노벨상 이제 화학상을 받으셨고 물리학상에서는 처음 나왔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후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다들 관심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기후를 예측하는데 이건 좀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 기후를 예측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부터 제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기후를 예측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그 일반인들은 그냥 날씨 예측 이런 단어를 쓰니까 기후도 예측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날씨는 예측하는 게 맞아요. 날씨는 예측하는 게 맞는데 기후는 전망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전망한다. 그래서 그 날씨하고 기후하고 그 예측할 때에는 유일한 도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델이거든요. 모델. 그러니까 날씨 컴퓨터.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머리에 안 떠오를 수 있는데 그 모델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 코딩 해가지고 그 라인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수십만 라인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화면상에 그렇게 나오나요? 네네네. 그럼 그 각 지점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 지점에 그 각 지구에 이제 퍼져 있는 그 각각의 그 일종의 그 센터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데서 스테이션. 보내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 질문하셨는데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거랑 기후를 전망하는 게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초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초기 데이터. 그러니까 날씨는 보통 어떤 문제로 이게 귀결되냐면 초기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느냐 요 문제와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이런데 내일 날씨 또 3일 날씨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날씨를 예측하려고 그럴 때에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뭐냐면 오늘 날씨의 상태가 어떠냐, 초기 상태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그 날씨의 예측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날씨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많은 관측 자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관측 자료를 잘 모아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돌려서 날씨를 예측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1000명 이상의 당연히 기후학자가 많은 기후학자분들이 마음을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대략 1000명 정도 된다고. 근데 이 기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지금 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물론 뭐 대다수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지만 네네. 그 속에서도 뭐 2050년에는 거주가 불가능한 곳이 될 것이다. 뭐 인류는 뭐 매드맥스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정말 극단론부터 시작해서 화성으로 다 이주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다 우리는 뭐 어쨌든 길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네. 같은 아마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연구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생기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라는 이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그 마나베 교수님, 그 마나베 교수님이 1960년도에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분이거든요. 선구자시죠? 선구자죠. 선구자. 완전히 선구자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67년도니까 60년대 후반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기후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었죠, 솔직히.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지구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50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도 별로 없었고 어떤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60년대 바로 직전에 50년대 후반에 그 하와이에서 그 마우나 로아산이라고 있는데 해발 한 4,000m 고도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미국 과학자가 대기 중에 CO2를 관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CO2를.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하와이 있는 그 빅 아일랜드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빅 아일랜드에 4,000m 해발 4,000m 고도에서 처음으로 관측소를 세워서 CO2를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에서는 그때부터 CO2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태평양 중 한가운데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리고 해발 4,000m 고도 그쵸. 거기서 CO2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쟀는데 그게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지구 전체 대기에 CO2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 주변에서 뭐 CO2를 막 뿜어낼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일부러 거기서 세운 거예요, 관측소를. 근데 그때부터 CO2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약간의 그 증거는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아마 그 마나베 교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관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스팟에서요? 같은 스팟에서 계속.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계속 관측하고 있어요. 이거 아들이. 네. 거기서 살면서. 굉장히 뭔가 좀 괴짜스럽고 외로운 맞습니다. 삶인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성함이 킬링인데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는 그 커브를 킬링 커브라고 불러요.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매우 아주 잘 알려진 커브입니다. 킬링 커브라고. 자주 오잖아요. 책에서도. 네, 맞습니다. 우리 기후변화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살짝 하긴 했었죠, 전에. 네. 근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신 그런 그런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뭐 저거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뭐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은 뭐 2050년대 지구에서 거주불능이다 그렇게 뭐 물론 뭐 과학자는 아니고 좀 이렇게 인문학자가 쓴 책이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이버스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불확실성이라고 불러요.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의 그 원인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지구의 어떤 기후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돼요. 기후 모델이 어떻게 보면 기후 과학의 총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기후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들, 관측 결과들 이런 것들이 집약된 게 기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집약된 게 기후 모델인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라인이 아마 마나베 교수님이 그 모델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네. 마나베 교수님이 처음으로 그 모델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일 처음 만드실 때는 대기만 만들었어요. 대기 모델만. 네. 대기 모델만 만들고 그때부터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20년대까지 오면서 계속 그 이제 모델이 이제 디벨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놀라시겠지만 어디까지 지금 기후 모델에서 우리 지구 기후를 모의하고 있냐면 그 잎사귀 있죠. 네. 나무 잎사귀. 네. 나무 잎사귀까지 모의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그 CO2 양, 네. 그 물의 양, 수증기의 양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네. 그것까지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아마 마나베 교수님,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나베 교수님이 아마 처음으로 대기 모델을 만드셨을 때는 몇백 라인, 몇천 라인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은 수십만 라인. 그 기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검증을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내일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네네. 이런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은 되게 긴 타임라인으로 봐야 되고 사실은 검증이라는 걸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검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 기후 자료가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과거 기후 자료가 있고 그때의 어떤 바다의 상태, 눈의 상태, 뭐 해빙의 상태, CO2의 농도 이런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내가 만든 예를 들어서 내가 기후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후 모델에 조건으로 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모델을 수행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실제 관측 자료와 비교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한 40 몇 개 정도의 기후 모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개, 7개 가지고 있고 일본, 중국 또한 6개, 7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이 각 나라에서 어떤 센터에서 어떤 기후를 연구하는 센터에서 그런 모델을 수행을 하죠. 근데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하는데 전망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델들이 보여주는 미래의 어떤 상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은 예를 들어서 6도까지 올라간다. 지구 온도가 7도까지 올라간다. 어떤 모델은 2도, 3도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불확실성의 이 레인지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후학자들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레인지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더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가 되면 그거를 이제 모델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모델에다가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넣어가지고 기후 모델이 계속 이제 디벨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확실성의 폭을 줄인다. 그렇죠. 네, 불확실성의 폭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벨상이라는 게 약간은 좀 정치적인 이런 의도 같은 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에 기후 모델에 대한 거를 굳이 노벨 물리학상을 준 것도 뭐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단단한 과학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나베 교수님의 기후 모델에 약간 더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제 친구가 이제 마나베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대.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럴 리가 없다. 어째서죠? 왜냐하면 그분은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분야는 이제 클라이밋 사이언스 분야인데 그 물리학상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신문을 보니까 이제 막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변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예를 들면 하셀만 교수님 같은 경우, 하셀만 박사님도 그
어떤 그 기후 과학 분야의 어떤 분야를 창시한 부분인데 네. 그 분의 그 분야에 굉장히 능통한 어떤 익숙한 그 제 동료도 노벨상 받을 수준은 아닌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벨상 받을 수준이 아닌데 그 친구 말은 워낙 지금 의미가 중요한 기후가 기후 변화 어떤 이런 것들이 워낙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체 이게 글로벌 이슈고 인간의 삶하고 직결된 부분이라 이게 나중에 뭔가 잘 해결되는 부분 상황들이 생기고 거기에 기여한 분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그렇죠. 노벨 평화상은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그 IPCC 맞습니다. 그렇죠. 받았죠 이미. 뭐 아직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참 아무튼간에 노벨 물리학상을 뭐 받으셨고요.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말을 하기를 이들 과학자는 무질서하고 무작위적인 복잡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 기후를 분석하는 모델,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기의 온도 상승이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기여했다. 이제 이게 이제 노벨위원회의 평가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 예선욱 교수님께서 아마 지금 이 두 사람, 이 하셀만 교수님하고 이제 마나베 교수님이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으셨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다 하신 일인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나베 교수님은 처음으로 어떤 대기의 어떤 상태를 모의하는 모델을 만드셨고 그 모델을 가지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그리고 대기 중의 수증기 이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수증기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만큼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수증기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아무런 개념이 없었죠, 솔직히. 근데 이분이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그분이 개발한 어떤 대기 모델에다가 처방을 했을 때에 그 역할을 이제 살펴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더라. 그래서 아마 CO2 농도가 계속 증가한다면 앞으로 미래 지구 온도가 몇 도로 오를 것이다. 라고 60년대 후반에 참으로 60년대 후반에 그 얘기를 참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 됐어요, 솔직히.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사실로 증명됐어요. 인간이 달에 가던 시절인데 인간이 달에 가던 시절이라는 게 되게 옛날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 이후로 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달나라라든가 정말 이런 쪽에 관심을 과학자들이 또 많이 가졌을 텐데 이분은 또 그거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원래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연구하시다가 미국 시민권을 따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시작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쿄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쿄대에서 기상학을 전공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그때 그분이 막 미국에 가셨을 때에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에서 이제 막 어떤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막 시뮬레이션하고 그렇죠. 모의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어떤 대기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분리 방정식 이런 것들을 그 수치적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모의를 하는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하신 거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90살입니다 지금. 90. 네. 두 분이 다 동갑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하셀만 교수님하고요. 네. 두 분은 전화 인터뷰를 그래서 못 하셨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긴 했는데 실제 발표하는 당일에 전화 인터뷰는 그 페리시 교수님이 대신하셨죠. 몸이 좀 아니 뭐 그 몸은 괜찮으신데 건강은 괜찮으신데요. 전화 통화를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렇죠, 연세가. 그럼 하셀만 교수님은 이제 그거랑 또 별개로 하신 거잖아요, 다른 거를. 하셀만 교수님은 크게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으로 그거는 이제 70년대 중반이거든요. 처음으로 어떤 이론을 제시를 했냐면 이 날씨 있잖아요, 날씨. 우리가 말하는 날씨라는 거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랜덤하고 그렇잖아요. 무작위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 날씨가
해양이 어떤 역할을 주느냐. 해양. 네, 해양에 그 역할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이제 날씨는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하는데 그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가 이 해양에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람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비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구름이 생기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양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그 해양은 그 해양 위에서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로 인해 가지고 해양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분이 어떤 매스매티컬 수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솔브를 해보니까 해양은 그 날씨에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에 따라 가지고 해양은 매우 긴 이런 변동성을 보이더라. 그걸 처음으로 70년대 중후반에 말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아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이 돼도 바다는 맞아. 땅처럼 금방 더워지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해수욕하다 보면 생기는 상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래. 정리를 하신 분이시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배웠던 것 같은데. 몸으로 배웠어 나는. 아직 추워 들어가지만 나는 물을 좋아하니까 그냥 막 6월 달부터 들어가서 막. 그래서 이 하셀만 교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 바다를 보니까 바다의 움직임은 이렇게 막 날씨처럼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주기를 가지고 뭐 20, 30년, 60, 70년 이런 긴 주기를 가지고 더워졌다가 조금 차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차워졌다가 이렇게 지금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바다 위를 지나가는 날씨. 매일매일의 날씨가 계속 바다에 영향을 줘가지고 바다가 그 반응으로 이런 긴 이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더라. 듣기만 해도 참 어렵고 긴 연구일 것 같은데요.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게다가 바다가 뭐 지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깊이도 있고요. 교수님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쪽이랑 연관이 많으시겠어요. 네네네. 이런 연구. 네네.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시나요?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하셀만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하신 분이시군요. 근데 이제 하셀만 교수님이 지문, 핑거프린트라는 것을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다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셀만 교수님이 큰 업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거 핑거프린트. 그거를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이에요. 요거는 좀 물리학적이라기보다는 통계학적인 좀 개념이에요. 통계학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장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장마가 엄청 길었잖아요. 비도 계속 오고 비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안 덥고 그랬죠. 안 덥고. 자 그러면 이제 기상학자들은 작년과 같은 그런 어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장마도 엄청 길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설을 세워요.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가? 이게 기후변화의 지문인가? 그 사건이? 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의 지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설을 세우면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냐 기후변화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변동성이냐 자연적인 변동성이냐 그런 가설을 세워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어떤 통계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발생했던 긴 장마 기간이 만약에 기후변화 때문이라면 우리가 어떤 기후변화 효과가 가미된 어떤 기후 모델 결과를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기후 변화의 어떤 효과가 가미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기후 모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세트가 있는 거죠. 이 분야는 이쪽 데이터는 기후 변화 효과가 들어가 있지 않는 데이터. 이쪽 데이터는 기후 변화 효과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 그러면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에 생겼던 장마, 이 장마를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 지문이 있느냐, 이 데이터에 기후변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자료에 이 지문이 있느냐를 통계적으로
구분을 해요. 네. 구분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기후변화 효과가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작년에 생긴 장마는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야. 아니고 자연 변동일 수 있어.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후변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자료에서 그 지문 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통계학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생긴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는 이제 기후변화 탐지 분야라고 해요. 탐지. 그 과정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탐지한다고 해요. 탐지. 그걸 처음으로 하셀만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또 우리가 날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후변화인지 아닌지도 같이 파악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클라이밋 사이언스 분야, 기후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솔직히 이번 10월 달도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기후변화야? 아니면 이게 자연변동이야? 그러니까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방금 하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물론 통계학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거는 기후변화 때문이야 또는 자연변동성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아마. 그러면 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날씨는 요즘에 이렇게 추운 거는 기후변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결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극단적이라 진짜. 왜 뭐 봄, 가을 짧아진 건 다 느껴온 거지만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영화 하는 분이 표현을 했는데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디졸브로 안 넘어가고 컷으로 넘어갔다고. 어쩌면 이렇게 오버랩 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날 바로 겨울이라는 것 같은. 근데 저도 며칠 전까지 에어컨 틀고 다니다가 25도 올라가다 그 다음날 5도 뭐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 같은 거 뭐 여기 뭐 과학적인 느낌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저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되면 우리가 기후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씨가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도 올라가지만 기온이 올라가지만 변동성이 커져요. 폭이 커지는. 폭이 커져요. 폭이. 이 폭이.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솔직히 저희 10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초순인가는 엄청 더웠어요. 평균보다 더. 25도 6도 막. 거의 여름 날씨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거의 완전 초겨울 날씨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엄청 커진 거죠. 평균 맞추려고. 그래서 이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그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변동성이 커지면 훨씬 더 데미지가 크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말 그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사람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늘 항상 안정되고 이제 비슷하게 삶을 사는 게 낫지. 오늘은 복권에 걸리고 내일은 두들겨 맞고 평균으로 따지면은 가운데 있지 뭐구나. 오늘은 복권에 걸리고 내일은 엄청나게 맞고 모레는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 다음 날은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이렇게 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죠. 다 스트레스예요. 말만 들어도 되게 괴롭네요. 지금 사실 기상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계속 뭐 일교차 심하고 연교차 심하고 하면 견디기 힘든 거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식량 문제라든가 모든 게 이제 주변의 삶이 다 바뀌어가고 파괴돼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걱정을 사실 우리 뭐 기후 변화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뭐 추워진다 더워진다 이런 걱정들은 또 뭐 해수면 생각만 하는데 그 주식이던 것이 갑자기 뭐 안 나게 된다거나 뭐 쌀이 주식인 데서 쌀이 안 난다든가 밀이 주식인 데서 밀이 안 난다든가 이러기 시작하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삶이 붕괴되는 그런 원초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번 노벨 물리학상에서 이쪽에 이제 상을 준 개념이 되네요. 근데 이 기후학자분들은 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스스로를 물리학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래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니면 기후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후학자라고 생각하지 제가 물리학자라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시는 일은 사실은 뭐 그 물리학자분들이 하는 일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물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범용입니다. 네. 유니버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에서 가르치는 게 해양 물리인데 해양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물리 방정식이거든요. 역학 방정식이거든요. 뉴턴 방정식.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해양의 어떤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우리 지구의 기후를 어떤 지배하는 어떤 방정식들이 그런 아인슈타인의 그런 어떤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뉴턴의 클래식한 고전 역학이에요. 고전 역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역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기 조건을 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구 기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스템이 역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전 역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상태를 잘 알고 또 현재 상태를 잘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프로세스도 있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아낼 수 있고 알아내고 나면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류가 광속으로 흐르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 전 지구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 필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뭐랄까 시점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어떤 기후 변화처럼 이렇게 긴 타임라인을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모델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모델들 간에 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도 뭐 그런 요인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 모델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이 보충이 된다든지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좀 날씨 예측 모델하고 좀 더 가까워요. 좀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이 가는 데이터들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50년까지 3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연관해 가지고 어떤 기후 변화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데이터들은 뭐냐면 대기 조성에 관련된 분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기 중에 CO2가 얼마나 배출될까, 아니면 메탄이라는 가스가 얼마나 배출될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가스들,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가스들의 이 얼마만큼 대기 중에 축적될 건가, 쌓일 건가.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IPCC라는 데서는 이렇게 몇 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떼고 막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았을 때는 뭐 2100년까지 대기 중에 CO2가 막 750ppm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제 400 살짝 넘은 상태예요. 400 한 10 pp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그대로 시나리오. 우리가 정말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는 한 이 정도 시나리오.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과학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줘가지고 과학자들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모델에다가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거야. CO2가 이렇게 변할 거야. 메탄이 이렇게 변할 거야. 뭐 다른 뭐 대기의 여러 가지 어떤 에어로졸 농도가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미래 기후를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그런 시나리오는 전 지구적인 어떤 시나리오라 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고려가 돼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약한 게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방출하고 에어로졸도 제일 많이 방출하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데 그러다 이산화탄소가 이 잘 섞이는 가스라서 그냥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후 모델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딱 하나의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00 ppm. 그러면 모든 지구가 다 400 ppm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CO2의 농도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캐나다 위성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이산화탄소의 지역성, 지역적인 농도 차이 이런 것들이 기후 모델에 잘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기후의 어떤 전망의 어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캐나다 큰일 하는 거네요. 큰일 하는 거예요. 그 자료 같은 것도 받게 되실 거고요. 네. 그럼 실제로 아까 같은 위성이 위에서 찍어보면 어떤 지역은 뭐 200이 나오고 어떤 지역은 400 이렇게 되는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그 CO2 농도를 재는 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글로벌 맵 보면 우리나라 보면 항상 빨개요. 그러니까 제일 농도가 높고 제일 농도가. 우리는 항상 미세먼지만 생각을 하는데 CO2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중국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뭐 약간 뭐 기후 변화 무슨 문제국이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면이 있긴 하네요.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1인당 CO2 배출 농도는 탑 10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경제 규모랑 또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쩔 맞습니다.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을 뭐 CO2 규제하는 건 사다리로 찬다 뭐 이런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자기들은 배출한 상태고 그들. 그리고 1인당으로 따지면은 뭐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높을 것이고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뭐 해양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이 해양이 가지고 있는 CO2 관련된 부분이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의 그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기만 생각을 하는데 그 해양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해양이 뭐 CO2 가스를 이제 흡수해 있는 상태 그리고 그걸 이제 배출해 내버리는 상황이라든가 또 온도에 주는 기후에 그 기본적으로 온도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하셀만 교수님이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가장 그 직접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었냐면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지고 지구 기온이 이렇게 계속 CO2 농도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CO2 농도는 계속 올라갔는데 지구 기온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스탑된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온도가? 아니요, 지구 전체 온도. 전체 온도가요? 네, 전체 온도가. 지구 전체 온도. 그래서 엄청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후과학자들한테. 이게 왜 이러지? CO2 농도는 계속 올라가면 분명히 그 효과 때문에 지구 기온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구 기온이 오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원래 상태에서 이렇게 가니까 왜 그럴까 하다가 과학자들이 얻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해양이 그 태평양 온도가 되게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긴 주기를 가지고 그 주기 긴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 온난화 주기는 이 주기였는데 태평양 주기는 이 주기였던 거예요. 상쇄가 된 거군요. 상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가 돼가지고 지구 전체 기온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요. 바뀌었어요. 태평양 중첩이 돼버린 거예요. 중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120년 동안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등부터 7등까지가 2014년 이후로 다 걸렸어요. 훅 올린 거네. 14년부터 2020년까지가 1등부터 7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 이 영향하고 자연 변동성의 어떤 이 이상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온난화 해결의 해법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해들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에서는 사실 뭐 데이터를 얻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데들은 또 온도도 이제 옅은 바다하고 전혀 다르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거든요. 대류가 일어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료가 가장 부족한 게 해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기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런 해양의 어떤 큰 긴 주기 변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심해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주기가 1000년 정도, 몇백 년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기후 모델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기후 모델이 대기만 지면도 다 격자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를 다 격자화시켜요. 네. 그리고 해양도 표면부터 바닥까지 다 격자화시켜요. 모델이 기후 모델이. 그래서 각각의 격자화된 곳에서 뭐 밀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는데 방정식들은 우리 물리 방정식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기후 모델들이 어떤 결과를 내긴 내는데 관측 지점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최대한 그 관측 지점하고 해당되는 기후 모델의 그 포인트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또 우리가 어떤 뭘 좀 이해를 못했나? 그래서 과정들을 좀 더 집어넣고 그러면서 기후 모델들이 더 복잡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기후와 연관해가지고 해양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아마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그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그 그렇죠.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되게 재밌는데 그 영화를 감수하신 분이 만화백 교수님이에요. 그러시군요. 갑작스러운 냉각이 되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좀 과장된 게 있긴 있지만 좀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서양을 흐르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만약에 북극의 해빙이 녹아가지고 이게 프레시한 물, 해빙은 프레시한 물이잖아요. 그렇죠. 프레시한 물이 북대서양 쪽으로 공급이 되면 여기서 따뜻한 물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밑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와서 여기 와서 차가운 공기 대기 때문에 식어서 밑으로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밑으로 뿌는 이런 순환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빙이 녹아가지고 신선한 물이 들어오니까 프레시한 물이 들어오니까 이 따뜻한 물이 안으로 침각을 못하는 거예요. 밀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물이 못 오르니까 그 영화에 의하면 이 북반구 전체가 그냥 빙하기가 도래하는. 소위 그 멕시코 만류 끊기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공포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사실 그 얘기가 있죠. 영국 같은 경우도 뭐 북위 50일도 사실 모스크바랑 같은 맞아요. 위도인데. 그렇게 따뜻하고 살기 맞습니다. 좋은 게. 근데 지금 실제로 관측을 하고 있으니까 관측인데 지금 천천히 느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해류 흐름이 느려진다. 가끔 그 외국 신문에 그 기후 변화 섹션에 보면 항상 이게 가끔 나와요. 뭐 얼마나 느려졌다. 이제 뭐 멈추려고 한다 이런 거 계속 겁주고. 왜냐하면 그 대서양의 그 흐름은 미국하고 유럽 날씨에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밴쿠버랑 런던을 둘 다 살아봤는데 거기가 다 50도가 넘는 곳인데 겨울에 영하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 해류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면 안 되는 데죠. 그렇게 따뜻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는 냉방도 우리처럼 난방도 우리처럼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고 사는데 거기 갑자기 우리나라 겨울보다 더 추워져 버리면 거기는 정말 죽는 사람들 뭐 숱하게 나오죠. 맞습니다. 온도를 빨리 수출합시다. 온돌 수출 괜찮네요. 실제로 온돌 지금 수출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유럽 이런데.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자랑하고 그러던데. 약간 뭐 노벨상하고 조금 무관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 해양 쪽 관련한 뭐 지구공학 아이디어들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쪽도 혹시 그게 좀 가능성이 있다거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그 해양에다가 어떤 특별한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확 뿌리면 해양의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막 물룸이 일어나 가지고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그러면 이제 지구 기온 냉각 효과가 그리고 뭐 승천권에다가 올라가 가지고 그냥 반짝이 가루를 뿌린다. 일종의 저건 설국열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국열차도 그 지구공학에서 나온 영화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기에 뿌리긴 조금 무섭고 이러니까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빙하가 녹을수록
온난화 가속화되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흰색 그 면적에서 반사가 덜 돼서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그걸 만들자. 흰색으로. 그러니까 좀 반사가 잘 되는 재질에 혹은 그런 어떤 좀 과영향을 시켜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가 되는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IPCC에서 이제 6차 보고서가 이제 곧 나올 텐데 거기 한 섹션에 지구공학 섹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지구공학이. 근데 이제 왜 그거를 직접 이렇게 하지 못하냐면 여전히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석유차처럼 알 수가 없으니까. 적용하기에 스케일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이렇게 내려갈 건 확실한데 이래가지고 지구의 어떤 부작용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지도 못한. 뭐 그 밑에 있는 뭐 플랑크톤들, 뭐 해양 생물들 어떻게 될까, 뭐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 뭐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지금은 약간 실험 단계, 그냥 연구실에서는 실험하는 단계, 이런 단계이죠. 그러니까 뭐 역설적이지만은 지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다 되게 열심히 지구를 더 연구하게 됐고 기후라든가 해양이라든가 더 연구하게 돼서 기후변화를 이겨내면 물론 지구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시기들이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이 아마 이번에 그런 효과가 의미도 있고 엄청 클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신 손석희 교수님이 다른 한 분, 이탈리아 물리학자 조르조 파리시 사피엔자대 교수님이신데 뭐 스핀 글라스 연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핀 글라스의 연구 등으로 무질서와 변동의 상호작용을 발견하는 등 복잡계 물리학에서 중요한 업적을 내는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스핀 글라스. 그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의미가 사실 노벨상 물리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이제 복잡계라는 큰 엄브렐라 아래 중요한 두 개를 이야기하겠다. 하나는 굉장히 마이크로하고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복잡성, 그리고 하나는 이제 거시적인 세계에서의 복잡성인데 이런 복잡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시스템이 이제 지구인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이제 지구 기후 모델에 주어졌고 예상욱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미시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하는 복잡성을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조르지오 페리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력이 굉장히 뭐 화려하십니다. 저도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노벨 물리학상에서 얘기할 때 그 이야기한 게 뭐 for groundbreaking contribution to our understanding of complex physical syste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그러니까 complex physical system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 그리고 양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거시 그리고 미시를 갖다 다 이해해 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복잡게 하는 사람들은 컴플렉스 시스템 아니고 컴플렉스 피지컬 시스템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잡계는 더 다양한데 그중에서 지금 컴플렉스 피지컬 시스템이 줬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절반은 조지오 페리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미디어나 이런 데서 주로 다뤘던 것은 스핀글라스이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소위 디스오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잘 질서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게 그냥 원자 수준 정도에서부터 우리가 행성 수준의 정도까지 다 이해하는데 두루 쓸 수 있는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뭔가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보시면 더 생각하실 겁니다. 조지오 페리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서도 보도한 자료에서 보면은 1948년생이셔서 올해 이제 73세이시죠. 세 분 중에서는 젊으신 편이고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사피엔자 유니버시티 오브 롬이라고 하는 보통은 뭐 로마 대학교라고 하면은 이 사피엔자 라 사피엔자라고 하는데 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연구기관에 계셨지만 최근에는 지금 사피엔자 유니버시티 오브 로마에서 그 양자 시스템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글래스 시스템 같은 걸 연구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사피엔자 그 대학에서 이제 계실 때 2016년, 2006년 정도에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이신데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그 사피엔자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예요. 이게 설립이 1303년. 와, 1303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무신 정권 때. 그래서 역사가 718년 뭐 이탈리아에 가면은 굉장히 역사 오래된 대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대학이고 뭐 이탈리아의 수도에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원 수로는 거의 유럽에서 최대 대학이라고 합니다. 사피엔자는 영어로 사피엔스를 뜻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라사피엔자가 지식 뭐 지능 뭐 이런. 그거 한번 찾아서 자막으로 넣어주시죠. 네.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라사피엔자에서 이제 출신 그 동문들이 다 굉장히 빠방한데 대부분 돌아가셨겠지만요. 돌아가신 분 유명하신 분도 많고 살아계신데 유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탈리아 대통령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도 라사피엔자 출신이시고 이탈리아에서의 모든 거의 집권층에 있는 주요 인사들은 그리고 뭐 그 세계 국제기구에서의 뭐 수장 이런 분들도 많이 배출하셨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나 뭐 이런 식의 거의 그런 식이네요. 우리가 아는 뭐 몬테소리 교육법 출신이고 네, 그 뭐 토리첼리 뭐 우리의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르조 페리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출신이신데 연구 분야가 이렇게 꾸준히 이제 변해 오셨어요. 처음에 연구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퀀텀 크로모다이나믹스라고 해갖고 우리가 양자색 역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자 같은 것에 입자들의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기여가 있으셔서 핵이나 입자론 하시는 분들은 DGLAP 이퀘이션이라는 곳에서 그 뒤에 P라고 하는 약자가 바로 이 페리시 교수님 이름이 들어간 약자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쿼크, 굴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뭐 우리가 보통 그 입자들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를 일단 설명하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넣을 정도로 중요한 기여가 있으셨고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핵 물리학 같은 걸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수학적인 테크닉이 뛰어나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퀀텀 필드 티어리라고 하는 양자장론을 이용한 수학이 굉장히 잘 다루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하시던 분들이 통계 물리학이나 혹은 이제 고체 물리학, 우리가 컨덴스드 매터 피직스라고 하는 곳으로 많이 옮겨서 연구를 하시는데요. 이분도 그렇게 분야를 갖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쭉 넓히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으셨고 요번에 좀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응집물질 물리라고 하고 고체 물리라고도 부르는 컨덴스드 매터 피직스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는 스핀글래스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잘 알려져 있다고요? 네. 이쪽에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건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그 스핀글래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학적인 테크닉과 그 의미 그리고 거기에서 보이는 현상들이 뭐 우리가 소위 이제 유리상 같은 그런 굉장히 천천히 그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기여가 있었고요. 통계 물리 쪽으로 와서는 그거 말고도 또 기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KPG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카다, 페리시, 장이 설명하는 표면 성정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잖아요. 반도체를 갖다 이제 증착을 시켜요. 그럼 표면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 자라는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 기술하는 방정식도 또 이제 KPG 이퀘이션이라는 곳에 그 P자도 페리시 교수입니다. 중요한 방정식 2개의 이름이 들어가 계시네요. 지금 뭐 3개예요. 3개. 네, 그러니까 솔루션, 이그젝트 솔루션을 갖다 말한 것이 굉장히 또 컸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통계 물리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다뤄봤던 그런 노력들이 최근에 뭐 컴플렉스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새들이 몰려다닐 때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는 원리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분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스핀글래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그 글래스 우리 유리잖아요. 그쵸. 유리라고 하는 상이 이제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유리가 이제 딱딱해서 이거 자체는 고체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건 엄밀히 말하면 뭐 고체가 아니다. 액체라는 말도 하고. 액체라는 말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의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지금 뭐 결정된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비결정질 고체 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몰포스 우리가 솔리드라고 얘기하는데 비결정질 고체라는 것이 우리가 결정질 고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어떤 주기성이 잘 맞는 있어야 되는 위치가 진짜 우리 바둑판처럼 딱딱딱딱딱 맞아진 상태라고 하면은 비결정질인 거는 이게 좀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는 또 이제 뭐 다 결정질이라는 것도 있어서 국소적으로는 이렇게 뭉쳐 있어서 결정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씩 어긋나 있는 이런 걸 갖다 나눌 수 있고 이런 아몰포스 상태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 이제 보면 느슨하게 공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움직이는 유동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체라고 보통 말할 때는 굉장히 긴 주기 바둑판처럼 놓이면은 여기에 있는 것과 저쪽에 있는 거는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주기, 공간적인 주기를 가지어야지 이제 결정, 고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이만큼 뭐 어긋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고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지금 정리된 건 비결정질 고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좀 느슨하게 연결된 게 고체뿐만 아니라 얼음을 생각해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 우리가 뭐 그 얼음처럼 육각형 구조 짝짝짝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느슨하게 돼 있는 게 액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착 냉각을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얼음이 되는데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 변할 때가 있고 그 중간에 액체를 갖다가 잘 냉각시켜서 고체가 되는 순간에는 뭔가 이런 결정을 만들어주는 핵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눈이 착 얼어 나가는 것처럼 결정 핵이 있어야지 이런 규칙을 딱 맞추기 좋거든요. 근데 그런 핵이 없을 때에는 관행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관행각된 액체는 거기 우리가 결정 핵을 탁 넣는 순간 촥 하면서 고체가 되면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관행각된 액체랑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비결정질 고체이자 관행각된 액체라서 이게 굉장히 천천히 변하고 있는 게 유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결정질 고체와 네. 과냉각 액체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유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액체 상태면은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빠르게 바꾸잖아요. 근데 비결정질 고체는 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또 느린 상태예요. 굉장히 느리지만 그러니까 타임 스케일 자체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액체 상태라고 보면은 사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굉장히 물분자들이 마구잡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안에서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연력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네들이 마구잡이로 막 돌아다니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걸 소위 하지만 얘네들이 그 마구잡이로 돌아다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평균적으로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액체라는 거죠. 그런데 비결정질 고체는 이게 액체 상태로도 안 갔고 그렇다고 아주 규칙을 잘 맞추고 있는 고체 상태도 아니고 이 중간을 움직여가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비평형 상태입니다. 비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평형 상태만 연구하다가 비평형 상태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규칙을 잘 맞추면은 유리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SiO2 이산화규소지만 규칙을 잘 맞추면 석영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수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규칙을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석영으로 만든 그 크리스탈 컵 진짜로 수정으로 만든 컵이 있고 유리로 만든 컵이 있으면 유리는 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조금씩 녹아내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이 두꺼워진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두 개를 수백 년 놔두면은 크리스탈로 만든 컵은 가만히 있겠지만 일정하고요. 유리 컵은 조금씩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변형이 일어나서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글래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 글래스라고 하는 것도 얘가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 스핀 글래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럼 글래스는 이해했고 스핀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스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자석에서 나타나는 그 자성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스핀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핀 모델을 과학자들이 여러 군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극, S극이 있는데 N극을 위로 바라보는 스핀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스핀이 더 있다고 했을 때 얘네 둘 사이가 이렇게 좀 가까워서 이 두 스핀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다면은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핀 모델들을 이용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상자성,
강자성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이런 규칙적인 격자의 2차원 구조에 원자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스핀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스핀들이 다 한쪽 방향을 일정하게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성이 다 점점 강화돼서 아주 자석처럼 같은 자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상태가 강자성입니다. 근데 이 스핀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뭐 열의 영향으로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고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는데 열의 영향으로 막 서로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은 이 상태가 우리가 보통 상자성이라고 얘기하는 철인데 자석의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그 변한 온도를 또 뭐 큐리 템퍼러처라고 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강자성이 되고 높아지면 상자성이 되는데 이런 스핀 모델이 우리가 자성을 설명하고 고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스핀 모델을 갖다 이렇게 쭉 써놓고 보면은 이 스핀 모델에서도 인터랙션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을 보길 좋아하는 인터랙션을 넣은 것도 있지만 서로 반대 방향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걸 넣으면은 온도를 촥 낮추면은 얘네들이 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다 이렇게 서로 막 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이의 인터랙션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있을 경우에 그리고 연결이 어느 데는 돼 있고 어느 데는 안 돼 있고 이런 연결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규칙적으로 맞추기도 뭐하고 이렇게 뭐 뒤집히기도 뭐한 좀 애매한 상태가 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장을 갖다가 착 걸어요. 그럼 자기장을 외부에서 걸면은 그 자기장 방향으로는 우선 서는 게 에너지적으로 낮으니까 그 방향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온도를 뭐 살짝 낮춘 다음에 그러면은 자기장을 나중에 탁 꺼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매하고 이상한 상태에서 막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마치 착 돌아가서 빨리 상자성이든 강자성이든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게 마치 우리가 액체를 관행각시켜서 그 상태에서 탁 쳤을 때 유리 상태가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분명히 에너지적으로 낮춰놨는데 딱 끄는 순간 얘가 이 릴렉세이션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스핀 글래스 모델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만약에 강자성을 갖다가 이루고 있으면은 여기에서의 스핀 방향과 여기에서의 스핀 방향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을 때 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코릴레이션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코릴레이션이 애매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도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길어지면서 좀 긴 거리에서도 어떤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가 우리가 글래스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런 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보이는 물질들이 또 많이 있고. 이런 게 초전도체 같은 거랑 관련이 있나요? 초전도랑은 좀 사실 관계가 없긴 한데요. 그러니까 초전도에서도 전체 시스템이 어떤 상이 변한다고 하는 페이즈 트랜지션 입장에서는 관련이 있지만 뭐 여기 스핀글래스 모델에서 하고도 뭐 연관을 짓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게 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징 모델이라고 하는 스핀 모델이 많이 연구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 어떤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저기서 검은색은 스핀 업이라면은 하얀색은 스핀 다운인 상태들이 저렇게 이제 서로 방향을 갖다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온도가 낮으면은 이게 다 한쪽 방향으로 서면서 뭐 강자성이 되는 그런 상전이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릴렉세이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요 안에 이제 열적 요동도 있고 하니까는 그 서모다이나믹한 막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평형 상태로 가야 되는데 평형 상태로 가지 못하고 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디스오더드 시스템을 갖다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시사하는 바라든가 뭐 그런 건 어떤 건가요? 혹은 그러니까 뭐 활용할 수 있는 바라든가.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이런 성질을 갖다 보이는 물질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한 자석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성이 없게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질에서 이제 섞여 있는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성들을 연구하는 데에는 이게 바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핀 글래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이 모델을 갖다 또 이제 세운 게 쉐링턴 커크패트릭이라고 하는 SK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SK 모델에서 솔루션을 잘 못 찾고 있었는데 이 주변의 영향들을 평균 내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평균장 근사라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그 레플리카 트릭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 양자장론에서 가져와서 거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갖다가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아내게 돼요.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가 제일 어려운 얘기 같은데. 에너지적으로 그 좋은 상태, 그러니까 솔루션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 물질의 상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글래스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실제로 스핀들이 저런 이제 플러스트레이션 상태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스핀이 다 똑같이 그 업이 있으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또 호흡은 업 다운이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한 해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고 한 해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삼각형 모양으로 이 둘한테 다 영향을 받는 다른 친구가 하나 있으면은 얘는 뭐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좀 약간 그 쩔쩔매게 되잖아요. 주대 없이. 네, 주대도 없고 초조하고. 네. 지금 저의 상태 같네요. 그거를 이제 물리에서 이제 플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의 상태. 물질 안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물질을 갖다 이해하는데 그 상태를 갖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찾아냈고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데라고 하면 그냥 마이크로스코픽한 시스템을 이해해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칙 같은 것을 갖다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다른 데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스핀 모델을 잘 쓰면은 제가 금방 또 예를 든 게 친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찬성과 반대 같은 게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의견마다 이렇게 찬반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실제로 그 사회 시스템을 연구할 때도 이 스핀 모델을 씁니다. 주식을 연구할 때도 사자, 팔자를 업, 다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게 이제 뭐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쓰였냐. 실제로 뉴런 같은 데서 그 결합 강도가 AI의 사용이 네, 그러니까 뇌에서의 뉴런을 갖다가 모사한 게 사실은 그 학습 방법을 모사한 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뉴런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원리가 어떤 한번 파이어링이 일어나면은 그 파이어링이 일어났던 채널은 점점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뉴런에서 한번 그 발화가 일어나면 그 부분이 계속 강화가 되는. 그렇죠. 그쪽이 이제 강화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밝힌 게 이제 헤비한 러닝이라고 해서 그 헤비한 모델, 뭐 헤비한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강화되는 그런 특징을 사실 적용한 게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학습이거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학습이란 게 어떤 걸 보여주고 내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죠. 그게.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예측한 것이 이거랑 맞으면은 맞게 답했던 신경들을 다 가중치를 높여줘라 라고 하는 게 그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비한 모델을 할 때도 얘가 업일 때 얘도 업이면은 거기를 강화해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어떤 학습 룰을 갖다 적용할 수 있다는 데에도 스핀 모델이 쓰였었고요. 물, 뭐 얼음, 유리 이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이 복잡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벨 위원회에서도 강조했던 게 뭐 인공신경망에도 쓰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버즈 플록 그러니까 플로킹 오브 버즈에도 쓰인다. 그러니까 새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새떼들이 막 춤추는 그런 모양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한 곳에서 쓰던 이 모델이 사실은 새떼들이 움직이는 것도 새가 움직이는 머리 방향을 갖다가 이제 화살표 방향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인터랙션 그리고 평행하게 뭐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너무 가까우면 떨어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인터랙션을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새떼들이 움직이는 모양 같은 게 시뮬레이션이 돼요. 물고기들 정어리 때 움직이는 맞습니다. 물고기 때 그리고 우리가 뭐 새 때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는데 얼핏 보기엔 걔네들은 마치 동기된 것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누가 지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이라고 일사불란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내 주변에 보이는 거 요만큼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이제 알고 있고 진화적으로 체득된 게 그런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개체 간에는 단순한 인터랙션밖에 없어서 네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하는데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생기는 게 복잡계에서 얘기하는 창발이라는 거고요. 단순한 데서 복잡한 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그 제일 그 노벨상의 그 물리위원회에서 이제 상을 주게 되면은 그 상이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제 쭉 논문 같은 걸 하나 발표를 해요. 프레스 릴리즈 말고도 이제 더 자료를 갖다 주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실제로 그 페리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마구잡이인 것 같은 상태에서의 나타나는 그 어떤 디스오더드 시스템에서의 나타나는 어떤 뭐 패턴과 이런 모든 복잡계 연구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뭐 보통 이야기되는 게 이제 스핀글래스 모델이지만 여기 이것만 이해하려고 하면 좀 힘들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복잡계를 갖다 연구하는데 도움이 됐고 뭐 그런 맥락에서 전체 복잡계를 대표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분은 기후 쪽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으실까요? 사실은 뭐 복잡계 대표적인 게 또 기후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계가 이제 시작된 시초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뭐 로렌츠 이퀘이션 나오잖아요. 결정론적인 방정식인데 거기서 초기 조건 민감성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우리가 카오스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 복잡계 물리가 발전해 나간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들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발표하는 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이제 인터뷰하려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건 페리시 교수님이었는데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게 기자들이 기후 모델과 본인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서 뭐 복잡계는 다 연결이 되는 또 막 진짜 애매하네요. 난 딴 건데.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복잡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수상한 거에 대해서 말이 이제 뭐 많죠. 말이 많은데 물리학 쪽에서도 그 복잡계 물리가 사실은 뭐 이것도 물리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뭐 보면은 스핀글래스 모델은 아주 그 뭐 하드코어한 물리처럼 또 보이잖아요. 듣기도 그런데요. 네, 그런 것들이 쫙 이제 퍼져 나가서 생각하는 그 폭이 점점 이제 커지고 여러 시스템을 다룬다는 게 이제 복잡계 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받은 게 러더퍼드가 그 원자 모형에서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라 러더퍼드가 노벨 화학상 받은 것만큼 황당하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 복잡계 쪽에서는 굉장히 그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이제 뭐 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돼 있는 다른 복잡계 연구하시는 분 중에 뭐 혹시 바라바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트워크 연구 뭐 창시자라고도 하고 그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는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조지오 페리시 그 연결이 됐던 게 사실은 자기 KPG 이퀘이션 바라바시가 네트워크 연구하기 전에 주로 했던 게 이제 서피스 그로스 모델이었고 굉장히 잘 써지고 유명한 서피스 그로스 모델 책을 한 권 써요. 거기서 주로 다뤘던 게 본인의 연구 분야가 KPG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도 썼었고 My First Book이 저거였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조지 페리시가 이번에 그 상을 받게 되고 그 복잡계 시스템 커뮤니티에 굉장히 큰 경사다라고 하면서 환영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다른 복잡계 연구하시는 분들도 노벨상이 이제 복잡계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에 다뤘던 이런 연구들에서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뭐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계가 참 어려운데 깊이 들어가면 참 어려운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 흥미로운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뭐 기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 리퀴드 크리스탈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나요? 리퀴드 크리스탈이 LCD 그 규칙적인 배열이 이제 돼서 우리가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빛을 갖다가 통과시키기도 하는 이걸 갖다 이제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게 우리가 보통 LC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퀴드 크리스탈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격자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실제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이것도 그 스핀글라스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 뭐 스핀글라스랑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원자들을 갖다가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봐도 LCD 이걸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정말씩 하게 되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말도 안 되고 이거 진짜. 이게 완전히 근데 고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리퀴드 크리스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있는데 방향을 갖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일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매일 쓰는 거지만 정말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걸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보면 좀 굉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쓰는 것들은 정말 와 이걸 이 정도로 컨트롤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그럼 대단한 세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후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고요. 이 스핀글라스 쪽은 사실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진짜 어려운 내용이 제가 설명을 잘 못한다.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쉽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라 뭐 양자역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념은 유리 이해가 되지만 상태라는 거를 갖다가 먼저 좀 잘 생각해 주시면은 아 그게 그냥 유리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성을 나타내는 물질에서도 약간 그런 뭐 쩔쩔맴 때문에 굉장히 상을 다른 상으로 옮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런 게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인데 그걸 설명하는 기여를 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노벨상이 뭐 얘기도 되게 많고 뭐 누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고 뭐 이걸 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런 과학자들이 있고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걸 보통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이제 뭐 파리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명한 분이고 다른 상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노벨상 받기 전까지는 좀 듣보이랄까 이런 그러니까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일반인들이 이제 저분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노벨상을 받아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알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면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뭐 참 이런 면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언제까지 이걸 계속 줘야 돼? 뭐 이런 비판들도 꽤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다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고 오늘 설명을 들어도 크게 더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언제 한번 다시 할까요? 제가 옆에서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한번. 아마 이제 조만간 저는 사실 스핀글라스 전공은 아니어서요. 제가 설명한 게 좀 한계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훨씬 더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훨씬 더 어렵게 해밀토니안을 말이죠. 이런 기회에 또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하나 요새 이런 거 알 수도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뭐 사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느 정도는 눈치라도 이렇게 봐야 그렇죠. 세상에 이제 가는 거를 또 어쨌든 과학기술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거는 뭐 산업혁명 이래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 우리 주변에서 뭐 어떻게 회자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는 당 바랄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노벨상, 노벨 과학상 알아봤고요. 매년 발표되는 노벨상이지만 매년 한 3가지 분야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대충 이해할 만하고 2가지 정도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네요. 약간 배려를 하나? 하나 정도는 알아들어라. 이런 노벨상 위원회에서 좀 대중들을 생각을 해주는 건지. 근데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들, 특히 기후 부분들은 경각심을 좀 가져라라는 의미라고 또 생각이 되고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낙관을 하냐면 인간이 이걸 해결해낼 것이라는 점에서는 낙관을 합니다. 결국은 노력하는 경우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대중에 이르기까지 그런 정도 문제를 인식을 하는 상황이면 결국은 이거를 약간의 데미지는 있겠지만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또 역할을 해주시는 이제 교수님도 또 여기 나와 계시니 예성욱 교수님도 아마 나중에 누가 알아요 예성욱 교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기후변화를 한 큐에 막아내는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거 한 큐에 막아낸다고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병통치약처럼.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가루 하나면 바다에 뿌리면. 이렇게 스냅으로 뭐 인류의 절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CO2의 절반을 스냅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절반이나 사라지면 좀 위험하겠죠. 또. 어쨌든 이렇게 알아봤고요.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끼리는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특히 이 스핀 글라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언급하기조차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어렵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금 누리호가 이미 발사가 됐거나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거나 혹은 실패했고요. 저희가 항우연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방송 발사 전에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거기는 지금 너무나 긴장된 상태고 뭐 정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다 결과를 아시겠지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제대로 성공을 했다면 다음 주에 항우연 분을 모시고 이제 성공의 기쁨도 나누고 그 성공의 뒷이야기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성공의 의미도 확인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실패는 우리 말로는 뭐 실패해도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항우연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마음 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겠지만 뭐 실패하거나 지연되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저희랑 뭐 방송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네, 특히 네네. 뭐 1, 2주 지연된 경우에는 또 너무나 더 바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아마 다음 주에 누리호 특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저희 방송을 들 때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주차에 원래 방송이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5주차 방송이 생긴다면 누리호 특집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벌써 11월 네, 뉴스룸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금요일이니까 어제 저희는 그 미래주의 북클럽 SF 소설로 첫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즐겁게 이것도 진행을 했고 이것은 즐겁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고 사람들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올해 굉장히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북클럽? 네, 물론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2021년 노벨 과학상 특집으로 마련해본 과학화관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주 누리호 특집 혹은 다다음 주 뉴스룸. 누리호 특집은 아마 하게 되면 제가 하게 되겠죠? 네, 아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전 다음 주에 뵐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